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추가 검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 전화 연결을 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달걀 공포증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교수님. 네. 예, 달걀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자, 네. 빵, 마요네즈 이런 거 다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달걀에 이번에 검출된 그 살충제의 농도가요. 예. 인체 위해성을 직접적으로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예. 달걀 사태의 쟁점은 농가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사용을 숨겼다. 이것인 것이지 위해성이 쟁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계란 자체도 사실은 알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모르고 드신 것들조차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계란을 사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은 또 계란이 부얼려이기 때문에 그 양으로 보면 극히 미미해서 인체 해를 전혀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자빵을 무조건 피할 정도로 그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네. 지금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괴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네. 살충제가 들어간 달걀 하나만 먹어도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네, 그것도 괴담입니다. 이제 결국은 독은 양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중에서 비페드린이라는 것은 허용된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더 적고요. 허용되지 않은 피프로닐이라는 성분이 조금 더 독성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식용 가축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허용 기준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이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데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약 2배 가까이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근데 2배 정도 기준 초과는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법 위반이긴 하지만 예. 인체 안전 마진이라는 게 있어서 허용치를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위해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달걀을 하나 두 개 먹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위험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예. 어제까지 드셨던 그 달걀 걱정되실 텐데 모르고 드셨던 것들은 인체 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달걀 많이 이제 반찬도 해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독성은요 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성인보다는 체중이 덜 나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고 또 면역 체계라든지 또 독성에 대한 민감도 이런 게 조금 높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먹는 양이 그렇게 위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견해신데요. 소비자들의 궁금증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진드기 없애려고 살충제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진드기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먹잇감이 풍부할 때, 또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 닭은 우리가 목욕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그렇다 보니 거기에다가 분변이라든지 이런 게 털에 많이 묻고 그렇다 보니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털에 온도가 또 뒷받침이 되니까요. 예. 진드기가 굉장히 서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닭장 내에서 굉장히 밀도 높게 키워지다 보니까 하나만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닭으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에서 볼 때 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계장 관계자들도 뭐 진드기 퇴치에 좋다고 해서 우리는 약 썼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산란개들이 빼곡히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달라붙으면 상당히 좀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뭐 효과가 좋다는 약 있다 그러면 살충제 이것저것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살충제를 쓰는 게 애초에 금지된 게 아닌가 보죠? 살충제가 금지된 건 아닙니다. 디펜드린이라든지 13종은 예. 허용돼 있고요. 예. 아마 근데 이 13종들은 비교적 독성이 적은 인체 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살균력도 또 당연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효과가 좀 적다 보니까 살균력이 좀 높은 그런 살충제를 찾다 보니까 독성이 또 상대적으로 크게 되고 이제 허용되지 않은 그런 살충제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는 허용이 됐다고 해도 이번 기회로 파장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충제 쓰는 것도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살충제를 안 쓰고 예. 또 진드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산란계 양계장에 대한 그런 이제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보다 청결한 그런 기준이 가장 좋고요. 또 오히려 저는 살충제가 지금 13가지가 허용돼 있는데 이것들의 그 효능이 살균력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이제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썼다고 보는데요. 이참에 오히려 이제 독성이 좀 적고 안전성이 확보됐다면 효능이 좋은 그런 살충제들을 추가로 잔류 기준을 정한다는 가정하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진드기가 또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록 장관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 먹는 고기, 먹는 닭고기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믿어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양으로 보면 뭐 먹는 닭고기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닭의 대사 능력 이런 걸로 볼 때 뭐 인체 해는 없겠지만 살충제를 뿌렸다면 산란계만 뿌리지 않았고 저는 양계 이제 그 육계도 뿌렸을 것이다. 육계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이제 육계에다가 살충제를 뿌렸다면 당연히 피부나 뭐 구강을 통해서 흡수돼서 근육이나 뭐 피부에 남을 건데 뭐 기준이 없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인체 해를 주는 정도로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00%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비자들은 또 이런 점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 달걀들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계란은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제시된 것은 일부이고요. 내 냉장고에 있는 것이 물론 살충제가 검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주 낮고요. 혹시라도 살충제가 검출된다 하더라도 뭐 기준치의 뭐 2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 하루 뭐 1개, 2개 먹어갖고는 인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그냥 뭐 큰 걱정 안 하고 먹습니다만 소비자들은 좀 불안하실 건데요. 뭐 일부러 이제 검출된 계란을 일부러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막 계란을 피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과도한 그런 공포감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 그 달걀 껍질 확인을 꼭 해보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이제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추후에 어떤 대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김태환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1년 그날 아름다운 양보였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이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젠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렇게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김근식 교수님, 정치인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시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당대표 출마를 역점을 둬야 되고 당대표에서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관심사겠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서 국민의당을 소멸시키지 않고 지켜내겠다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당대표 나왔는데, 예.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인데 서울시장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존립 기반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후보의 당대표라도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주위의 어떤 요구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마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나간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안 나간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년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자기가 한 몸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감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걸 확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도 그렇고 늘 내세우는 건 당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을 위해서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것도 여러 사람들이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돼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는 예.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본인의 정치적 판단,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떨어지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마땅한 후보군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한 사람을 뽑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에 대한 승리를 그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누군가 마땅한 인물이 없다라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을 차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거세질 것이고, 이를 이제 부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한 발언에 파장이 커지자 기자들이 이제 오늘 계속 질문을 했는데요. 안 전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천 후보님도 후보님께서 서울시장에 나가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당초에는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라고 저희가 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대표가 되면 열심히 인재 영입하고 진용을 갖춘 다음에 그때 당에서 필요한 그 가장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입장이 바뀌거나 그러신 건 아니라 말씀이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당이 승리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각오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장도 불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른바 안철수식 화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아마 안철수 전 대표를 말고 다른 예를 들면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표도 있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홍준표 대표한테 서울시장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천 타천이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한테 서울시장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죠. 왜냐면요.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면 수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뭐야,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나간다고 그러고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건 또 뭐 아름다운 양보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건데. 저 정도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말도 안 되죠. 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열어놨던 걸로 봐서 저는 나간다는 쪽에 굉장히 많은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당선을 확실할 수는 없죠. 물론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전 대표가 하고 싶다는 이 중도 개혁 정당의 어떤 큰 모습들을 위해서도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이 저는 맞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돌고 돌아서 또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하지 그냥. 그때 양보한 게 잘못된 결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2011년에 박원순 시장 5% 지지율에 있는 박원 시장한테 아름다운 양보를 했을 때 이후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보를 안 하고 서울시장을 했으면 무난하게 지금 대통령이 됐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뭐 사후적으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2011년에 양보하고 지금 2018년 7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2011년에 자연인 안철수하고 내년에 나온 2018년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는 확연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많이 그렇습니다. 달라졌어요. 머리 스타일도 목소리도 달라졌고요. 대선 후보를 해봤고 당대표를 해봤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새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또 많은 조직들을 또 운영해 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일단 빅매치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의 관심을 확실히 이끄는 데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당대표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를 고민할 텐데 저는 좀 딱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안철수 대표가 이번 당대표 나올 때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천정배 후보가 왜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장 차출로 이야기했겠느냐.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 6월 달에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차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장에 떠밀려 가기 전에 당대표를 먼저 함으로써 그 길을 피해가겠다는 또 일각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6월에 서울시장에 나올 것인가는 여전히 반반의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원래 좀 주고받는 거잖아요. 안 전 대표가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했는데 그러면 박원순 시장도 이번에 양보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뭐 국민들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빚 갚아라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보온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발언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서상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했는데 사람들에게 야박하네 이런 이미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본선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꼭 삼선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갖는 후보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본선 경쟁력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의도 정치로 좀 회군을 하고 서울시장 자리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안철수 전 대표와 붙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속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지난 서울시장이 되실 때 사실 안철수 의원의 양보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안 의원에게 좀 어느 정도 부채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거꾸로 안 의원이 이번에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 뭐 너무 앞서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게 어떤 인간적, 개인적 관계와 또 이런 공적 관계는 분명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하자면 우리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크나큰 국가의 위기와 또 어떤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에서 그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보하실 생각이 없다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네, 그 질문 그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저기 이제 질문을 길게 하고 예. 답변을 또 길게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질문자가 한마디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시장 긴 답변을 양보할 생각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본선에서 맞붙는다 하더라도 양보할 생각 전혀 없을 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과 사의 문제도를 떠나서 만약에 지금 두 사람이 다 같은 당에서 후보 경선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게 한번 양보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당 자체가 다릅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찌됐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장이에요. 본인의 개인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 당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의당 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싸움 뒤에는 당대당의 어떤 싸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 나가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갔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진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기 좋게 이제 매치업을 좀 붙이느라고 만들어낸 조고 정작 다음 내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 하더라도 양보 얘기는 저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될 텐데 국회 입성과 서울시장 3선 도전이요? 그렇죠. 교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국회 입석 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박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내년엔 3선입니다. 3선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경선을 거칠 수 있을 만한 더불어민주당 내에 박원순 계보의 막강한 조직력이 있느냐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문, 친노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세력들한테 여전히 박원순 시장은 경쟁자이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도 내년 서울시장 후보 되려면 당내에서 일단 힘겨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힘겨운 경선을 거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나왔던 박원순 시장도 중도에 그만뒀습니다만 안희정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국정 전반을 들여다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무리 큰 광역시장이라 하더라도 여의도 정치를 거쳐보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라 한다면 장차 대권을 생각한다면 내년에 3선은 그만 포기하고 서울 시내에 나올 수 있는 보궐선거 지역을 가서 그 보궐선거도 사실 빅매치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아마 멋있게 승리하고 여의도로 가서 그다음 4년 임기를 채우면서 그다음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뭐 이제 몇 군데 후보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확정된 것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아주 유리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재보선 서울에. 노원병입니다. 그 어디죠? 안철수 의원 전 대표가 이제 의원직 사퇴하고서는 만들어진 보궐선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나가게 되면 이 서울시장 선거 또 다른 진짜 양보로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야 이거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였는데 그걸 또 찾아가서 당신이 하려고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안 전 대표는 계속 양보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재선을 하고 있고 3선을 도정하는 과정이니까 그 얘기가 좀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멀쩡히 하던 서울시장은 나 출마 안 하고 3선 도전 안 하고 이제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 굳이 지역구를 안철수 의원이 했었던 노원병에 찾아가게 되면 그 문제가 한 번은 그때는 지금 불거질 거예요. 그리고 노원병의 어떤 지역 사정을 봤을 때 과연 박원순 시장이 거기 나가고 싶다고 해서 넉넉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원순 시장은 끝까지 아마 사퇴 시한 전날까지 저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양보의 아픔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인데 당내에서도 직격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까지 치르게 된 데는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당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대선까지 갔다 그래서 과연 홀러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과연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한다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지난번에 안 전 대표는 그 자기 지역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반토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렇게 참패한 경우도 별로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구에서도 반토막 나고 무슨 서울시장이냐 이런 비판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하셨던 얘기들은 전 논리적인 정합성이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게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그 당시에 당연히 본인이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전 후보죠. 유승민 후보는 그 대구의 그 지역에서 벌써 한 3선, 4선 했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15%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10% 정도를 얻었고 이런 과정으로 놓게 됐을 때는 자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설령 만약에 양자 대결 구도로서 선거를 치렀을 때 노원에서 그보다 훨씬 못한 지지율이 나왔다면 비판받을 만하지만 다당제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돈 의원이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 국민의당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 비판할 때 요즘에 심한 말 많이 했습니다. 인지 부조하다, 나르시시즘이다, 리더십 끝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두 분이 싸운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의 골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상돈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13 총선 때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영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조금 감정의 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상돈 의원이 금방 이야기했던 자신의 지역구에서조차 참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 박사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든 대선 후보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이해창 후보를 도왔던 그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 후보의 유력한 후보를 돕다가 사실 잘 안 됐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왔었는데 또 와서도 사실 안철수 후보와의 어떻게 볼까요?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그 감정이 잘 안 맞았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돈 의원의 말을 안철수 후보가 잘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요구를 이상돈 의원이 또 듣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엘리트 의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 느끼는 감정이 우리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그걸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상돈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저렇게까지 그 당의 어떤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한테 좀 그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이 내가 박원순이라면은 국회에 입성하지 서울시장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 듣고 아마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추미애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기 위해 결국은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욕을 많이 해놓고 그 꼴랑 서울시장 갖다 대는 더 큰 꿈이 있구나. 서울시장 다음은 그건데. 아 그렇다면 만약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선 도전한다면 흔쾌히 찬성하시는 걸까요? 그 누구나 기대권은 없어요. 우리 당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접합니다. 그 대신 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오라 콜이 오면 어떻게? 당 대표가. 이거 참 대표가. 당 대표가 그 국가 의전설 7이라는 걸 모르시구나. 총리 정도 돼야지. 총리요, 총리. 눈치 빠르시네. 국무총리. 네. 그런 정도라면 모를까. 네, 김혜문 교수님.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국무총리 이하는 안 받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도 나갈 수 있다 이겁니까? 서울시장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국무총리를 더 높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항식 전 총리가 총리를 지내고 나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다 경선에서조차 이제 통과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리가 국무총리이긴 하나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실권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은 거죠. 특히나 정치적으로 꿈이 있고 야망이 있다라면은 서울시장을 통해서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고 자기의 정치적 꿈을 펼쳐보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꿈을 펼쳐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치적인 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여성 서울시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 일단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지만 유력한 경쟁자군 여성 후보군으로 본다면 박영선 의원도 여전히 서울시장의 꿈을 버리진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야 될 여러 예선의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추미애 대표는 인터뷰에서 꼴랑 서울시장이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꼴랑 서울시장에서 내 정치 인생이 끝나란 말이냐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 저도 이제 그 위스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 과정이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 정도 되면 한 5선이신가요 지금? 그 4선인가요? 5선인가요? 한 5선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수의 그것도 서울에서요. 예. 그 여성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꿈이 없다라고 말하면 뭐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로서 아마 서울시장을 한번 반드시 이제 거쳐가시려고 그런 것 같고 국무총리보다 서울시장이 낫겠죠. 왜냐면요.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은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도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출신으로도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유력 정치인들 다 서울시장 꿈이 있을 건데 예.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내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너무 성과가 좋아서 웬만한 3선, 4선 이상의 중진들은 전부 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다. 지금 자천타천 언론에 이름 나오는 분만 해도 추미애 대표 있죠. 박영선 의원. 우원식 현 원내대표, 예.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렇게 해도 벌써 4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진들 사이에 내년 서울시장 공천을 놓고 어떤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될 텐데 예. 글쎄요, 그거 어떻게 할지 참 의문이네요. 네, 지금 여당에서도 교통정리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지금 야권에서도 서울시장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분이 요즘 SNS 활동을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요즘 연일 SNS를 올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 안보 걱정입니다. 안보 외교 정세가 매우 어렵다. 대동단결이 기묘한 시점이다. 우리끼리 싸우고 다퉈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없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나라 걱정을 굳이 SNS에 이렇게 길게 황교안 쓰시더라고요.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끌었던 게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출마를 안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많은 요구와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밌는 빅매치가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는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이든 아니면 또 경선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칠 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바른정당에서 또 유승민 후보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동안 숨지게 있던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또는 홍정욱 전 의원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 큰 꿈을 생각했던 분들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들의 전쟁이네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선 2라운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한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한 후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중도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후보를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크게 3개의 3분지계를 하면서 서울시장 선거가 되면 사실은 장을 겨루는데 그 누구도 점치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선을 확실히 그었었잖아요. 서울시장 출마에는 마음이 있을까요? 추미애 대표 말에 따르면 꼴랑 서울시장을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서울시장의 자리가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놓고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면 서울시장에 낼 만한 후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든가 아니면 과거 이제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40대 참신한 신인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발탁했던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일단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총장처럼 본인 스스로 선출직에 나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험난한 정치 과정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뭐 저희가 미리 예상한 대진표들이라면 정말 미리 보는 대선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메시지로 건국절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좀 보시죠.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1919년일까요? 1948년일까요? 듣고 있는 국민인 다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 논란이 왜 벌어진 건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이게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건국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예. 그냥 45년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예. 그다음에 45년에 광복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우리 남쪽에 단독 정부가 수립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인가요?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건국절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예.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이 된 날이야. 건국이 48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191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는데 예. 우리의 건국은 그거보다 훨씬 앞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야. 만약에 48년을 건국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중간에서 또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니?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학계에서 진보학계에서 1919년, 예를 들어서 보수학계에서 1948년 이렇게만 얘기만 하고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냥 학계의 논쟁으로 끝날 텐데 네. 이게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그렇죠. 보수 정치권에서는 48년설, 예. 진보 정치권에서는 19년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영상 보셨듯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8년 건국 예.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9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역사학에서 끝난 문제가 정치권 또 이념 논란의 예. 최전선에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논쟁이 됐습니다. 여야 목소리가 상당히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1919년도 그 상해 임시정부 당시에 우리 영토 주권 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그런 상황이었나? 그럼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왜 좌파 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건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에 1948년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 8월 15일 날 취임한 것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 결의에 있어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 정통성을 부인을 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남북 간의 정통성 싸움에서 피해가자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총지부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하는 것은 혼돈과 왜곡으로 정체를 되었던 우리의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한 역사적 정의, historical definition이라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히스토리컬 데피니션 영어까지 나왔는데 지금 바른정당 반응까지만 봐도 논란이 좀 더 불붙은 분위기지 종결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저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권 내의 건국일에 대한 논란은 이데올로기적 논란으로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 헷갈리실 겁니다. 명백한 팩트는 두 가지가 정확히 있는 겁니다.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그 명확한 팩트가 있는 거고요. 1948년 8월 15일 날 경복궁에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거를 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던 또 사실이 명확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명확한 사실을 두고 한 번은 임시정부 수립이고 한 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요. 이걸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건국일 문제가 되느냐? 저는 좌파 우파 모두 자기의 이데올로기 색깔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제 싸우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은 첫 번째 우파에서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지배 진영에 있었던 그러니까 핵심 진영에 있었던 뉴라이트에서 그동안에 천대받았던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올리다 보니까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치욕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절로 격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좌파 쪽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48년을 건국일로 하는 것은 사실 친일 잔재들이 자기 친일의 과거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또 이데올로기 전설을 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박근혜 정부 지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건국일을 1919년 땡기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똑같은 사실입니다. 건국이 언젠가는 건국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는 3대 요건이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 1919년에는 3대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봐야 되고 1948년 8월 15일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더 이상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건국일이니 건국절이니 하는 논쟁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일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간단히 정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8.15 메시지에서 이제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란이 좀 진행돼 갈지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메시지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하자 노회찬 원내대표가 맞받아쳤는데요.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DJ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경축식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념일에서 그런 식으로 좌편향적인 경축식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석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촛불 잔치 같다. 그게 완전히 이제 촛불 그 어떤 이 당시의 어떤 정신적 충격, 두려움 이런 게 이제 상처로 남아서 생기는 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여전히 거기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깨알 같은 비유를 하는 노회찬 원내대표. 이번에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요.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국민주권의 시대는 촛불혁명 때문에 열린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이 촛불혁명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촛불혁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는가? 촛불혁명 때문에 사실은 촛불을 든 시민들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까지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역할이 많았고요. 그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진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건데 국민들의 선출된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후보였다라면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촛불만이 정의인 것인가라고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념식 과정 속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가지고서는 이제 뮤지컬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의 이제 운동권의 민중가요식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복절 경축식에 맞는 행사였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인데 이걸 좀 거친 언어를 써서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치적 논쟁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시각도 있고 또 홍준표 대표가 비판할 때마다 좌편향이다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건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